안녕하세요. 벌써 명심보감 세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1회 때는 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뤄봤고, 또 두 번째에 있어서는 과연 하늘은 있는가?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오늘 세 번째는 효라고 하는 문제. 사실 효라고 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면은 어린아이로 있을 때도 있지만 효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해서 요즘 특히 왜 고령화 사회라 그러는데, 고령화 하니까 또 좀 어떤 분이 노령화 사회라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의 효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에서 하는 효로서 점점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조선의 상식들, 즉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때까지 효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명심보감을 통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행편입니다. 명심보감 세 번째 편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천착을 해보죠. 자, 일단 같이 읽어보죠. 시왈 부해 생하하시고 모해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여 생아 구로 샀다. 욕보 시문인데 호천 망극이로다. 자, 중국어로요. 十月 父兮相我母兮惧我哀哀父母生我娶老欲报深恩昊天王级. 성조도 정확하고 정말 발음도 정확하고 이제는 이제 중국어로 그냥 할까요? 그 세 번째 편 효영편에서 편집자는요, 가장 먼저 인용 구절을 시경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왈하고 했죠. 이 시라는 말, 이 시경이라고 하는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이 시경이란 책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읊은 그런 시를 인용했는데, 어떤 분들 시경하면은 굉장히 고상한 내용인 줄 알아요. 근데 시경이란 게 이렇게 고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경이란 책 자체가 한 305수 정도의 시가 있어요. 시. 근데 이 305수의 시는요, 요즘 말로 하면 노래 가사집이에요. 노래 가사.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 시에다가 곡만 붙이면 바로 노래예요. 그냥 노래. 그래서 시를 갖다가 단순히 무슨 어려운 문학작품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의 가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러니까 주나라 BC 10세기부터 한 BC 5, 6세기까지 한 500년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이 유행하던 노래 가사를 일명 우리가 알기로는 공자라고 하는 분이 305개를 뽑아서 모아놓은 책이 시경이란 책인데, 시경이라고 하는 책의 반수 이상이 연애시입니다. 연애,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낯이 좀 뜨거워요. 여기저기 좋은 짝을 찾으려고 하나 옆에 없도다. 그 사람 왜 도망가나 이런 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가정사일까지요. 당신이랑 나랑 나 좋을 때는 어떡하고 지금 나 싫으니까 나를 내쫓으려 하네. 이런 부부간의 애정에 닮은 시까지, 하여튼 시경의 305수 중에서 한 50% 이상은 전부 다 어떤 가정사, 연애사, 남녀간의 그런 얘기를 읊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럼 무슨 시경이랑 고상한 책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유행가 있죠? 그 유행가 가사 다 모아서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장 오래된 정서 중에 가장 솔직한 감정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의 가장 대부분은 사랑 문제입니다. 왜 좋다고 할 땐 옆구리 찔리더니만 왜 지금은 떠나갔니? 시경 내용이 그거예요. 그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정서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시경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내가 시경 305수를 한마디로 평가하건대 뭐라고 해요? 생각함에 없을 무자, 없다. 사악할, 사무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사무사. 생각에
사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사의 반대는 뭐예요? 정인 거죠, 정. 사라고 하는 건 사땜, 어떤 사악하다, 사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시경을 지은 작자들의 가슴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그게 무슨 유행가 가사예요. 정말 정말 거짓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세레나데, 그야말로 그대로 감정을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시경은 이 시대까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체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도 시경을 보면 인간 간의 어떤 감정들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하면은 세 가지 부분으로 했어요. 하나는 풍입니다. 풍. 풍이라고 하는 건 정말 유행가 가사. 왜 그 국풍이라고 하죠. 국풍. 우리가 옛날에 국풍 80일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국풍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하나의 컬처죠. 문화죠. 그래서 위풍이면 위나라의 정서가 위풍입니다. 그러니까 위풍편에는 위나라 사람들의 유행 가사가 들어있는데, 왜 위풍당당하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정서가 좀 당당한 정서고, 정풍하면은 정나라 사람들이 조금 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나라 유행가 가사는 아주 야해요. 그러니까 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아할 아자, 아가 있어요. 아는 귀족들의 클래식. 그러니까 이게 유행가 가사라면 아는 클래식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송가 할 때 송 있죠, 송. 이 송은 제사 때 쓰는 어떤 그 신과 인간 간에 대한 노래,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송가니 하는 것도 다 시경의 편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경하면 2500년 전에 풍, 송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유행가, 그리고 클래식, 그 다음에 어떤 제사 지낼 때 노래들. 그래서 전체로 따져보면 50% 이상이 전부 다 연애 감정, 그리고 하나의 그 가정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는 책이 바로 이 시경이란 책입니다. 그 시경의 첫 구절에 이제 첫 구절이라 공자는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경에 이르기를 부해여 생하시고 할 때 이 부자는 아버지란 뜻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 해자입니다. 그러면은 어조사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말씀 어자에 도와줄 조자에 글사사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도와주는 얘기예요. 없으면 섭섭하고, 그러나 있어서 너 여기 해야,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면 뭔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어조사라고 하는 얘기가 없으면 안 되고 있지만 뭔가 명확한 이유가 없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부하면 아버지 되지만 부해하면 뭐예요? 아버님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여, 이게 훨씬 더 그 노래 가사답죠. 그래서 부해여 하면 아버님이여 생하시고 날 낳으셨네. 말 되나 이게? 아버지가 날 낳나? 어머니가 낳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문화 정서로는 아버지는 씨를 주신 분, 어머니는 그걸 기르신 분, 뭐 이런 정도의 정서기 때문에 항상 그 왜 옛날 회심곡 같은 거 들으면 아버님 전 뭐 뼈를 빌어 이런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아버님이 날 낳으셨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의 노래 가사는 모해 오마님이여 구가하시니 할 때 이 국자는 기르다,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여 날 기르셨네. 요게 이제 1절 가사입니다. 좋죠? 따라 보세요. 부에 생하시고 모해 구가하셨니. 나중에 이걸 누가 좀 노래를 만들어서 졌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보세요. 애애 부모여. 애애는 애자는 슬프다는 애자고, 두 번 반복한 걸 보서는 너무나 슬픈 거죠. 슬프고 또 슬프다. 부모님이여. 아니 왜 슬프죠? 왜? 낳아주고 길러주신 게 왜 슬퍼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을 집어넣은 거죠.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여 생아구로 샀다. 날생자 나자, 나를 낳아주시느라 고생할 구자에 수고할 노자, 구로 고생하고 수고하셨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버님 날 낳으셨네, 어머니 날 기르셨네.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님 날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지. 이거 뭐 어디 노래 가사 같네요 진짜. 마지막 3절 보죠. 욕보 시문인데 하고자 할 욕자에 보답하다.
욕보, 보답하고 싶단 말이죠. 목적어 뭐에 대해서요? 심은에 대해서. 깊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고 길러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호천, 하늘 호자에 하늘천자. 하늘처럼 높고 높아서 망극지라. 망극을 왜 사극 가끔 보면 왜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 망자가 없을 망자예요. 끝극자입니다. 그러니까 망극한 뭐예요? 끝이 없어라. 우리말로 하면 가히 없어라. 그 노래 가사 여기 나오죠. 가히 없다는 얘기는 끝도 없다는 얘기죠.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은혜, 지금 내가 갖고 싶지만 그러나 하늘과 같이 넓고 높고 높고 높아서 끝이 없어라.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도대체 언제쯤 이 시를 지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요? 살아계실 땐 효를 잘 몰라. 돌아가 보셔야 오마니 하고 찾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무슨 효에 대한 절절함이 없잖아요. 예? 정말 돌아가시고 있어서 뭐 먹을 때 되면 아유 지금 계시면 같이 먹을 텐데 옛날에 미리 주지 그랬어. 미리 줄 수 있을 때 주고 모실 수 있을 때 모시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웬 후에는 그렇게 많아요. 그래. 좋은 경치 보면 여기 와서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살았을 때 뭐 모시고 다녔으면 안 됐나? 그땐 여건이 안 됐나요? 뭐 안 돼요. 여건은 항상 안 되는 거지. 전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시를 읊은 것 같아요. 부해여 아버님이여 날 낳으셨네. 뭐해요 어머님이여 날 기르셨네. 슬프고 슬프다. 왜 슬프겠어요? 지금 안 계시단 말이에요. 날 낳아주고 고생하신 그 어머님, 그 부모님 은혜 갖고 싶지만 지금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부모님이 돌아가 봐셔야 효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자 되시려면 부모님 죽여야 돼요. 에?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하란 말이에요. 저분이 지금 죽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정말 한시 한 초가 내가 잘 모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의 때 밤새도록 생각해요.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죽여야 된다. 가슴속으로 부모를 죽이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계신 것이 고마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효도라고 하는 거 정말 뭐 나중에 뭐 죽고 나서 뭐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10년 있다가 정말 좋은 집 만들어 갖고 모실 테니까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전화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또 아니면 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뭐 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그것이 무슨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삶 속에서 효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때 진짜 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할 테니까 여러분들 쭉 가슴을 느껴보세요. 이제 노래처럼 할게요. 시경에 이르기를 아버님 날 낳으셨네 오마니 날 기르셨네.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님 날 낳아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지. 그 깊은 은혜 지금 갚고 싶어요. 아 하늘처럼 넓고 넓어 갚을 길 없네요. 좋죠? 예, 이게 효행편의 첫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왈. 효자지 사친야에 거즉 치경하고 양즉 치기 락하고 병즉 치기 우하고 상즉 치기 애하고 재즉 치기 엄이니라. 자, 역시 또 효하면 공자죠. 에? 공자님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아이템 중에 효라고 하는 아이템이 가장 커요. 그의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못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아주 공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공자님이 효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을까라고 보면은 공자님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다. 그게 아마 엄청난 자신의 어떤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요,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효도하세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에? 니는 얼마나 살았는데 당장 이 대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그 효도 세미나에 그 발표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잘 효도해야 된다고 세미나 발표하다 보면 본인은 하고 이제 물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당당하게 이 시대에 정말 나는 자신 있는 효자라고 나설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대로 부모님이 없을 때 진짜 효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아이템 중에 바로 효라고 하는 거, 아마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려서 어머님을 잃고 정말 그 밑바닥에서 부모 없는 고아로서 컸던 공자이기에 아마 효에 대해서 더욱더 이 절실한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자는요, 효라고 하는 건 한순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추구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 효자라는 사람이, 즉 효도하는 자식이 사친, 섬길 사자의 부모 친자, 자기 부모를 섬길 적에는, 즉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 갖고 있나 보세요. 거즉지기경이라. 첫 번째는 뭐래요? 이 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것자입니까 이게? 이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적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적에,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적에는 거즉 뭐 하래요? 치기경하래요. 치기경이라. 내가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 뭘 다 하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을 극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자가요. 한문에서 그 기자는 뭔가 지시하는 말이 있어요. 자, 거할 적엔, 내가 부모님 밑에 슬하에 있을 적에는 곧 뭐의 경을 다하란 얘기예요? 자식으로서, 나의,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으로서의 공경을 다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자는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건 자식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뭐예요? 양즉, 양이란 건 뭐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내가 봉양하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는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라면, 양은요, 내가 부모님을, 원래 그 효도라는 게 그 보험 갚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보험금 타는 거 아니에요? 효도 받는 게. 근데 보험금도 안 넣고 효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한테 본인은 효도도 안 해놓고 자식한테만 보험금 타려고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나이가 돼서는 극진히 해야 된다. 뭘 극진히 하래요? 치기? 락이에요. 그럼 여기서 락은 누구의 즐거움이겠어요? 그 기자가 달라졌죠. 여기서는 자식이 갖고 있는 공경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했으면, 내가 부모님을 봉양할 때는 부모의 즐거움을 최선을 다해라. 불거움을 위해서.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뭡니까? 부모님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치기? 치기? 우란 말이에요. 우는 누구의 근심이겠어요? 자식으로서의 갖고 있는 근심을 다해줘라.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상.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달아. 치기? 애는 누구의 슬픔이겠어요? 자식으로서 갖는 슬픔인 거죠. 마지막 제는 뭡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요즘 말하면 추모식인 거죠. 그분을 추모할 때는 뭘 다해야 된다요? 엄숙함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 효에 대해서 공자는 이렇게 단언하고 있네요. 즉 효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절의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밑에 있을 때든, 내가 그분을 봉양할 때든, 그분이 병이 들을 때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추모할 때, 어떻게 보면 뭐예요? 효는 인생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도요, 내가 그분 슬하에 있을 때는 자식으로서 갖는 공경을 다해주는 게 그 자리에서의 효고, 그분이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 병에 대한 근심을 다해주는 게 효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사실 공자한테 물어봐요. 부모님 모셔봤어요? 부모님 병 들어본 적 있냐 말이에요. 공자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정말 그가 못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효도해라. 단순히 효라고 하는 것이 봉양만이 아니라 전 일생을 거쳐서, 추모식까지에 걸쳐서 자식이 갖고 있는 공경, 그분의 즐거움, 나의 근심, 나의 슬픔, 나의 엄격함을 다해주는 것, 이것이 평생의 프로젝트 효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노래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늙을 노자에 초도 밑에 올레자한 이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 60이 돼서 이 반이 얼룩달룩 무늬반자예요. 예? 그리고 옷이자 얼룩덜룩 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피웠다 해서 반의희라고 그래요. 얼룩달룩 색동옷을 입고 노는 춤, 놀이. 그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60이 돼서 부모님 나 앞에서 정말 얼룩덜룩 옷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효의 하나의 연장선인 거죠. 뭐 가끔 보면 나이 좀 먹었다고 아주 점잖게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나이 60대 나이가 와서 내 앞에서 그냥 재롱 피고 내 팔베개 베고 이런 자식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철났다고 왜 이래요 도대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효는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려. 저분의 입장으로 한번 다가가 보라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분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저분이 편안해 하시고 행복해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걸 한번 바꿔보는 배려가 정말 효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그 효에 대해서 하나의 그 일생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공자가 말하였다. 효도하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모실 적에는 그 부모 밑에 살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공경을 다할 것이요. 부모가 나이 들어 부모를 봉양할 적에는 그 부모의 즐거움을 다해 줄 것이요. 부모가 병이 들었을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다할 것이요. 부모를 잃었을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그 아픔을 다할 것이요. 부모가 돌아가신 기일이 되어 그를 추모하는 날에는 그 자식으로서의 엄숙함을 다하는 것이 효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효행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하면서 부재의 관기지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활. 부재의 관기지하고 부모의 관기행하라. 3년 무게여 부지돌아야 가히 효인이라. 중국어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子曰 父在 观其志 父莫 观其行 3年 无改于父之道 可谓孝矣. 유명한 말이죠.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효에 대해서 다양한 인생사에 있어서 서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주제를 갖고 얘기했던 그것을 모아놓은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일단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공자가 말하기를 부재의 관기지라. 부모님이 쟤는 여기서 살아계셨을 적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관기지하라. 볼관자, 극이자, 뜻지자 그 뜻을 보아라. 지금 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 뜻을 보아라. 누구의 뜻을 보겠어요? 극이자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극이자가 부모님으로 해석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 자식이 효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 자식의 뜻을 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그 자식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인생을 사냔 말이죠. 주로 어떤 뜻을 갖고 삽니까?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시는 습관까지도 평소에 익혀집니다. 그래서 자식을 알려면 부모를 먼저 보라 그래요. 보통. 예? 그래갖고 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자식은 부모의 뜻을 얼마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효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왜? 그 뜻 안 따르면, 부모님 뜻 안 따르면 학비 안 주니까. 그때는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때는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뭘 했을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요. 관기행하라. 그 자식의 행동을 보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자식이 어떻게 변해요? 일단 집부터 옮기죠. 그리고 부모님 친구는 다 끊어져요. 대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문제인데, 부모님 밑에 영향력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밥을 주고 학비를 주고 할 때는 그저 부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자식은 단절을 시켜버린데도요, 대부분들 부모님이 살던 집부터 먼저 팔고 터요.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의 친구 관계에서 누가 뭐 청첩장 오면 나 관심 없다. 그 뭐 내 얘기인가 우리 부모님 얘기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또 아니면 부모님의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걸 단절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자식이 과연 부모의 뜻을 그대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어가는지 안 가는지를. 그래서 공자가 제시한 연한이 뭐냐면요, 3년이에요. 3 years. 예? 적어도 3년 정도는 무게, 없을 무자 고칠 개자,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부지도 우리 부모님이 가시던 그 길,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그 인생의 방법에서 3년 정도는 고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위효인이라 가위효라고 이를만 하도다.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결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식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단절해. 우리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런 게 아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것이 하나의 기억 속에서 연결되는 하나의 그 연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자들 보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마치 있는 듯이 부모님 친구분들 뭐 있으면 다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안 계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예? 정말 야박하게. 그 누구 욕 먹겠어요? 예? 뭐 부모님 친구분들이 뭐 일 있다고 뭐 청첩장이 왔는데 내일인가 나 바빠 죽겠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뭐 난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자식 저렇게 키운 사람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결국은 부모님 욕 다 먹고 가는 거예요. 정말 효자라면 돌아가셨고 난 다음에 남들의 평가까지도 신경 써주는 사람인 거죠. 말은 쉽지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말 부모님이 가시던 것과 나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세대교체. 요즘은 뭐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거나 기업주 사장님이 바뀌면 단절이에요, 단절.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쫙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쫙 들어가요. 도대체 연속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1대에서 재벌이 됐으면 2대로 넘어가면 1대 창업 공신들은 다 퇴직이에요, 퇴직.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자기 권한을 갖고 싶어 하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단절을 칼로 치듯이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것도 평소에는 안 그렇다가 돌아가시기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딱 쳐내고 싹 걷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인간관계를 싹 쌓아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 정치권이든 아니면 뭐 하나의 그 기업에서의 변화든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 변화든. 그래서 저는 이 공자 이 얘기는 참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공자가 말하였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그 자식이 무슨 뜻을 갖고 사는지를 관찰해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그 자식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라. 적어도 그 자식이 3년 정도는 부모님이 가시던 그 길을 급박하게 고치지 않아야 난 그 사람을 진정 가히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르겠다. 이게 이제 그 공자가 얘기하는 그 효의 기본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는 특히 그 제사라고 하는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단절이 아니라 제사라는 양식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추모하는 날이 기일이잖아요. 그럼 기일날 그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무슨 홀령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을 추모하는 그날, 부모님을 추모하는 그날에는요, 마치 같을 여자, 있을 제자, 부모님이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제여제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님은 적어도 갑작스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라 추모의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같이 회식하는 자리예요. 예? 근데 어떤 분들 뭐 제사하면은 마치 무슨 귀신이 온다는 듯이 그냥 빨랫줄 걷는 집 있어요. 왜? 옷이다 걸려서 넘어질까봐. 뭐 별게 다 있어요. 무슨 뭐 사자밥 뛰어났대요. 왜? 그러니까 공동묘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드시라고 조금씩 모아놓고. 문 열어놓고 젓가락 3번 두들기고 뭐 음식 올리고. 왜 두들기 하면 뒤먹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추모식, 하나의 그 모여서 같이 부모님하고 식사한다는 기분으로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요. 정말 그분이 그 앞에 있는 듯이 그분이 좋아하시던 음식 차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던 술 갖다 놓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제사라는 추모식을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화해를 합니다. 평소에 서로 다르게 살던 자녀들이 그날만큼은 모여서 이제 누구예요? 그분의 자손들인 거예요. 정말 높낮이가 없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평소에 있었던 갈등을 화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후손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정말 이 제사라는 추모의식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기억에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말 되나? 우리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진정으로 죽음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 정신적 죽음이에요.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추모식은 정말 자식한테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삶의 연속성의 방법에서 공자는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마치 무슨 종교적이거나 아니 무슨 어떤 그 초월적인 걸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자가 제사를 강조한 건 인문학적 해석이에요. 이해가시죠? 인문학적 해석이라는 게. 그게 무슨 제사를 지내면 돈 번다, 복 받는다. 그게 아니라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 가족이 화합하고 화해하고 내 가슴 속에서 부모가 계속 살아있는 하나의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전 이 시대의 제사의 아주 제대로 된 바른 의식의 한 형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이 3년 동안 적어도 부모의 그 가던 길을 고치잖아요.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 3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맹무백이 문효한데 찾으셨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맹무백이 문효한데 자왈 부모 유기 질지우이저 자유문효한데 자왈 금지 효자는 시위능양이니 지어 견마하여도 개능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별월이요 자하문효한데 자왈 생난이니 유사어든 제자 복기로 하고 유주사어든 선생찬이 증시 이위효와 이 3문장을 제가 그대로 다 읽은 건요. 이 논어에 나온 얘기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라고 하는 분이 그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못한 그 절절함, 그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공자한테 효에 대해서 물어요. 제가 3개를 빼왔어요. 예? 똑같이 3사람이 공자한테 효란 뭡니까? 이 시대의 효도는 어떻게 해야 효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셋 다 대답이 다 틀려요. 첫 번째 맹무백이요. 맹무백이 효를 물었을 때 맹무백은 그 당시 굉장히 그 유명한 집 자손이었어요. 그 당시 대부 집 자손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그 대갓집 아들입니다. 뭐라고 공자가 대답하냐면요. 자왈 부모는 말이지 유 오직 유자 그 기자는 자식을 얘기해요. 오직 자식이 질병에 드는 것을 가장 근심하는 분이야. 해석됩니까? 맹무백이 공자에게 효를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하는 말이 영딴판 대답이에요. 부모는 말이야 자기 자식 아픈 게 가장 힘들어 견디기. 이 말 무슨 뜻이에요? 무백아 너는 안 아픈 게 효야. 지금 이걸 물어본 맹무백이라는 친구는요 병약했던 모양이에요. 매일같이 아파서 빌빌빌 거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픈 아이가 부모한테 가장 큰 효를 하는 게 뭡니까? 안 아픈 거죠. 넌 안 아픈 게 효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부모는 말이야 자식이 아픈 걸 가장 못 견디하셔 라고 효에 대한 대답을 던졌어요. 두 번째 누가 와서 물었어요. 자유가 옆에 또 있었던 모양이죠. 선생님 효가 뭐예요? 했더니만 공자가 딱 뭐라 그러면 금지효자는 지금의 효라고 하는 것은 시위능양이니 이것은 능양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느냐를 이루고 있으니 자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 봉양인 거죠. 능양이라는 게. 요즘에 효라고 하는 건 말이야 물질적 봉양만 하면 효라 그러는데 지어 견마하여도 이를 찢자 어조사 어자 개견자 말맞자 그런 물질적 봉양은 자기가 아끼는 애완견이나 말한테라도 개유능양이라 개능유야 모두 할 수 있는 봉양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네. 에?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좋은 음식 사다 주는 거 그거 자기가 아끼는 애완견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공자의 효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마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먹을 거나 사주고 드셔. 그래 어디 가서 나 효도했어. 왜?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 온라인 지로에다가 돈 많이 붙여줬어요. 나 효했단 말이야. 요즘도 얼마든지 하긴 뭐 그거 붙여주면 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약간 은행에. 근데 결국 물질적 봉양을 했으니까 나는 효를 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야 자기가 아끼는 애완견한테는 그 돈 못 쓰냐?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불경이면 하이별을이요. 네가 네 부모에게 물질적 봉양을 하면서 공경심이라는 것이 없이 물질적으로만 봉양한다면 네가 어찌써 애완견한테 잘하는 거랑 구별할 수 있겠냐? 네 효도가. 정말 섬뜩한 얘기입니다. 섬뜩한 얘기.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돈으로 온라인 붙여주고 물론 그것도 힘든 얘기지만 그것은 효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애완견과 내 부모에 대한 물질적 봉양의 차이는 공경심이 있느냐 없느냐. 애완견한테는 공경심이 없죠. 에? 있나? 요즘도? 애완견한테 밥 주면서 공경합니다 이러진 않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봤던 이 자유라고 하는 사람 뭐가 문제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부모 앞에서 돈이나 착 수표나 꺼내갖고 에이 가지셔. 남들이 보면 그거 뭐 돈 많이 주는 효자다고 하기지만 그거 받는 부모가 기분 좋아요? 저 같으면 수표는 따로 온라인으로 붙여드리고 그 옆에선 엄마 나 10,000원만. 옛날엔 100원만이었잖아요 우리. 전 기억이 옛날에 10원만이었는데 전 10원만 있으면 코끼리 건빵을 사 먹었는데 그걸 달라 그러는 아이들이 이쁘지요. 나 돈 있다고 그 앞에서 수표 꺼내서 던져주는 다 보는 앞에서 그거 받아먹는 부모가 글쎄요 마음을 한번 배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느낌은 어떠신지. 전 그래서 뭐 물질적인 봉양을 못하는 것도 참 불효지만 물질적 봉양을 한답시고 수치감을 주거나 남들 앞에서 그 물질적 봉양을 하는 걸 과시하거나 그걸 통해서 나는 효를 했다고 하는 그것도 불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너는 애완견과 차별성을 두려면은 공경심이 없다면 그건 효도가 아닐 것이라고 공자는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옆에 있던 자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효가 뭡니까? 공자가 참 대답 자왈 뭐라 그래요? 색난이다. 이 색이라는 게요 칼라란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이게 하나의 그 얼굴빛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모님한테는 얼굴빛 표정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전 이게 효의 가장 극치란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에? 대부분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정말 뭐 힘들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부모님 앞에서 툭툭 던져요 그냥. 에? 그냥 얼굴 표정을 감추지를 못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보여서는 안 될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부모 얼굴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잘한 사람이 그저 밖에만 나면 어이 하면서 욕하면서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죽겠어 그냥. 이 소리를 듣는 부모가 뭐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정말 가서 얼굴 표정 관리하면서 자기가 밖에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세상이 다 망해도 그 앞에서는 나는 행복하다고 얼굴 표정 지을 수 있는 그 표정 관리요. 그 효의 극치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은 남편한테도 표정관리 잘해요. 부인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주변 사람한테도 잘해요. 저는 그게 단순히 부모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되면 결국은 배우자, 식구들 그리고 주변 사람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거로 확장되고 수 있기 때문에 효라는 것이 가장 기본 윤리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모에 대한 배려.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의 모든 대인관계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표정관리들 잘 하세요? 어? 잘해? 화나면 엄마한테 막 펄쩍 내지? 그래요. 뭐 근데 그 감정을 사귈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부모님 안 계셔. 그러니까 참 이 생란이란 말이 제가 너무 좋아서 야, 저 얼굴빛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공자의 말 속에는 정말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 사람이 효를 물었을 때 공자는 효라고 하는 건 말이지 얼굴빛 관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 유사어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젊은 친구들이 복 기로하고 자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의 그 고통을 대신 해주고 유주사어든 술과 밥사자 밥이라고 이럴 땐 사라고 있습니다. 먹을 때는 식이라고 있는데 밥과 술이 있을 때 선생찬이 선생부터 윗사람부터 먼저 찬으로 올리는 것 증시 이위효와 일찍이 증자 이시자 일찍이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니? 하고 끝났어요. 힘든 일 있을 때 대신 힘든 일 내가 할게요 하고요. 술과 음식이 있을 때 이거 먼저 드세요. 이게 먼저 효라고 생각하냐? 그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이 표정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배려가 있지 않고선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자의 얘기가 바로 이 네 번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효라고 하는 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는요? 예? 배려. 내가 하는 이 순간에 내가 그분 밑에 거할 적에 그분을 봉양할 적에 그분을 추모할 적에 과연 내가 최선이 뭐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무리하게 내가 돈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민을 하고 전날에도 한 통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이 진정한 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가서 무조건 그래 이제 100원만 달래세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 내 품의 자식이란 게 있잖아요. 아직도 이 아이가 나를 필요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 아이는 나라고 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어떤 힘든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어머님들이 더 건강하시고 힘도 내고 그래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너를 항상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의무감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돼서 제일 힘든 게 효인 것 같아요. 효가 이제 제일 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아픈 걸 가장 근심하는 분이나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요즘 효라고 하는 거 이것은 능히 봉양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나 말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모두 그런 봉양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공경함이 없다면 어떻게 애완견하고 하는 것과 구별이 되겠는가.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말하기를 얼굴빛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나니 어떤 일이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고생을 대신하고 술과 음식이 있을 때 선생한테 먼저 그 찬을 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 효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끄는 것이 바로 그 이구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효행편인데요. 오늘 강의한 거 같이 한번 쭉 제가 읽어볼 테니까 효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事业父兮生我，母兮惧我。爱爱父母，生我其老。为报深恩，昊天王节。 시경에 말하였다. 아버님이여 날 낳으시고 어머니여 날 기르셨네.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님 날 낳으시느라 고생하고 수고하셨네. 그 깊은 은혜 지금 갚고자 하나 지금 여기 안 계셔 하늘처럼 높고 높아 가히 없어라. 子曰孝者之事亲也，居者自己敬，养者自己乐，病者自己忧，伤者自己哀，济者自己也. 공자가 말하였다. 효자가 부모를 모실 적에는 부모 슬하에 거할 때 자식으로서 공경을 다할 것이요 부모를 모실 적에는 그 부모의 즐거움을 극진히 해줄 것이요
병이 들었을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다할 것이요, 부모님을 잃었을 적에는 자식으로서의 그 애통함을 다할 것이요, 추모를 지내는 제사제에게는 그 자식으로서의 엄격함을 다해야 하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부재에 관기지하고 부모가 살았을 적에는 그 자식이 하고 있는 뜻을 보고 부모의 관기행하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자식의 행동을 관찰하라. 3년 무게여 부지돌아야 3년 정도는 부모님 가시던 그 길을 고치지 않아야 가히 효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를 부모는 자식이 가장 아픈 걸 못 견뎌하는 분이시다.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말하시기를 요즘의 효라고 하는 것 능히 물질적 봉양만 얘기하니 이것은 애완견이나 말에게 이르서라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봉양이니 공경함이 없다면 어찌 구별이 있겠는가. 자아가 효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표정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일 있을 때 젊은이가 대신 그 수고로움을 하고 술과 음식이 있을 때 먼저 선생한테 올리는 것, 이것이 너는 효라고 생각하느냐. 어떻습니까? 오늘 효란 주제로 가장 상식적인 또 그 공자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효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따져서 마치 그 한 점을 따져서 한쪽만 옆에만 돌아봐도 그 효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 논리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효라고 하는 것이 뭐 옛날처럼 뭐 집에서 막 부모한테 뭐 자기 살 띄어갖고 주는 거, 그건 효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그 당시의 상식이었고, 이 시대에는 정말 사회가 이제 가정에서 사회로 나와서 이 사회가 정말 이 시대의 나이든 분들한테 존경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대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효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효에 대한 주제 여러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